오늘은 벨기에의 황금 세대가 어떻게 시작되고 몰락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을 기점으로 유소년 시스템에 심혈을 기울인 벨기에. 그 중심에 있던 밥 브로에이스는 벨기에에 맞는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인구 1000만 명, 면적은 남한의 3분의 1인 작은 나라 벨기에. 작은 나라일수록 찾은 선수를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유소년 성장에 맞는 팀을 구성 4-3-3 포메이션을 벨기에 청소년 팀에 보편화시켜 모든 선수가 볼을 만질 수 있는 축구를 구상합니다. 밥이 강조한 축구 교육 철학은 드리블 먼저 그리고 패스 교육이었습니다. 드리블 기술과 1대1 능력 향상, 어린 선수들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연령대별로 2대2, 5대5, 8대8 등의 소규모 경기를 도입하였습니다. 소규모 축구는 4-3-3 플레이 철학의 핵심인 드리블과 대각선 패스를 연습하기에 최적이었죠. 이를 통해 선수들이 공을 다루는 시간과 횟수를 늘려 축구에 대한 즐거움과 기술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였던 벨기에 유소년 시스템. 브뤼셀 대학은 자회사 더블 패스를 세워 클럽 차원의 유소년 시스템을 감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협력하여 14세에서 18세 사이에 재능 있는 선수들을 위한 8개 탑 스포츠 학교를 설립. 가장 재능 있는 소년 소녀들에게 추가 훈련의 기회를 제공했죠. 작은 나라에 스포츠 육성학교가 8개나 있으니 학생들은 일주일에 4번을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벨기에 유스 시스템에선 코치가 경기 중인 선수들에게 큰 소리로 지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어린 나이일수록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죠. 체계적인 유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유망주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쿠르투아, 메르텐스, 데브라이너, 덴벨레, 비체리 이 시스템에서 육성된 선수들이죠. 안더레어트의 유소년 프로젝트에서 재능을 보인 루카쿠도 이 학교로 오게 됩니다. 만 12세의 루카쿠는 좋은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기술적으로는 훌륭하지 않았죠. 현 안더레어트 이사장인 장 킨더만스는 루카쿠의 기술 연마에 공을 들였고 그를 드리블러로 키워냅니다. 유망주들은 2008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 등장합니다. 베르마엘렌, 콤파니, 베르통원, 펠라이니, 덴벨레, 미랄라스까지. 이들은 8강에서 이탈리아를 3대2로 꺾고 최종 4위를 차지하며 황금 세대의 출발을 알립니다. 아자르, 오리기, 벤테케, 베르마엘렌까지 합류하며 역대급 스쿼드가 된 벨기에. 그리고 2014 브라질 월드컵 지역 예선. 조 3위가 예상됐던 그들은 초반 10경기에서 8승 2무로 가장 먼저 본선 티켓을 따냅니다. 그리고 시작된 브라질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를 3전 전승으로 뚫어내고 16강 미국을 2대1로 격파. 8강에서 아르헨티나를 만나 0대1로 패배하며 8강에 만족한 벨기에는 2015년 11월 피파 랭킹 1위에 등극합니다. 이대로 승승장구할 것만 같던 벨기에, 그러나 그들에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벨기에의 고질적 내부 분열. 벨기에는 네덜란드 어권인 플란데런과 프랑스 어권인 왈롱의 갈등이 극심한 국가입니다. 이게 대표팀에서도 드러나 왈롱계 선수들과 플란데런계 선수들의 반목이 국가대표팀 내에서도 있었죠. 이를 잘 조율하는 것이 감독과 축구협회의 고민거리. 벨기에 전 감독 빌모츠가 용병술문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감독을 맡았던 이유가 네덜란드어를 할 줄 아는 왈롱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표팀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빌모츠는 유로 2016에서 최악의 전술로 비판받습니다. 전문 사이드백의 부재로 인해 중앙 수비수들이 풀백 역할을 맡았고 이는 측면 수비의 약화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이러한 약점이 두드러졌죠. 펠라이니를 공미로 쓰며 아자르와 데브라이너까지 중앙 집중형 공격에 가담하게 만든 전술은 득점 빈곤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주요 수비수들의 부상과 경고 누적 공백을 막지 못해 8강에서 웨일즈에 3대1로 패배하죠. 결국 빌모츠가 사임하고 마르티네즈 감독이 임명됩니다. 그리고 2018 러시아 월드컵, 벨기에는 우승 후보 브라질과 잉글랜드를 무너뜨리며 최종 3위를 차지하죠. 문제로 지적된 팀워크가 개선되고 아자르, 루카쿠, 데브라이너는 세계 최고의 공격진을 앞세워 16골이나 몰아치며 돌풍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성적이 황금 세대의 정점이었습니다. 유로 2020 16강에서 호날두가 이끄는 포르투갈까지 잡아내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8강에서 부활한 이탈리아에 패배한 벨기에.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프랑스의 3대2로 패배, 이탈리아에 연달아 패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22년 6월 펼쳐진 네이션스 리그에서 네덜란드 대표팀에 4대1로 완패하며 세대 교체의 필요성이 제기된 시점.
그럼에도 벨기에는 고집스럽게 황금 세대 중심의 라인업으로 월드컵을 나가게 되었고 우려는 결국 현실로 이어집니다. 2022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36년 만에 진출한 캐나다를 상대로 한 골을 겨우 넣어 1대0 신승을 거두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더니 2차전 모로코의 0대2라는 치명적인 충격패를 당하고 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크로아티아가 캐나다를 상대로 4대1이라는 대역전승을 거두는 바람에 이제는 마지막 경기인 크로아티아의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절박한 상황. 문제는 모로코전 이후 팀의 에이스인 케빈 더브라이너가 팀의 스쿼드가 노쇠화되었다고 사석에서 디스한 것이 언론에 유출되며 시작됩니다. 주장인 아자르가 얀 베르통원과 토비 알데르베이럴트로 구성된 수비진을 사실상 겨냥하며 비판을 가하는데 여기에 얀 베르통원도 맞응수를 하면서 팀의 분위기가 그야말로 무너지게 되죠. 이렇게 팀워크가 무너진 상황에서 반드시 잡아야 했던 크로아티아도 루카쿠의 역대급 부진과 다른 공격 자원들의 침묵으로 인하여 무득점 무승부로 끝나게 되면서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월드컵 32강 조별리그 탈락의 고배를 마시는 수모를 당합니다. 성적에 책임을 지고 마르티네즈가 물러나고 테데스코가 감독으로 부임하며 유로를 준비했으나 또다시 선수단 문제가 터진 벨기에. 전임 주장이었던 아자르의 은퇴로 공석이 된 주장 자리를 놓고 티보 크루투아와 로멜루 루카쿠가 갈등을 빚게 됩니다. 결국 크루투아가 대표팀에서 하차해버리죠. 이후 크루투아는 장기 부상을 당하고 리그 23-24 시즌 종료 후 복귀했지만 끝내 최종 명단에서 탈락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유로 2024 졸전 끝에 24강 조별 본선을 통과했지만 프랑스와의 16강전에서 얀 베르통원의 자책골로 탈락합니다. 이번 유로에서도 힘없이 탈락해버린 벨기에.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 유로까지 이어지는 벨기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선수단 내부의 불화를 몇 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팀워크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되어 후배 선수들을 이끌어야 하는 선배 선수의 위치에 있는 더브라이너, 루카쿠, 크루투아, 베르통원 등 황금 세대 멤버들은 단합하여 후배 선수들을 독려하여 팀을 이끌기는커녕 시도 때도 없이 갈등을 빚어 팀의 사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비단 선배 선수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들을 휘어잡는 데 실패한 감독들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는 없죠. 크루투아는 테데스코 감독이 대표팀에 있는 한 자신은 대표팀으로 뛰지 않겠다 밝히며 대표팀 간 갈등은 선수와 감독 간의 갈등으로까지 심화되었습니다. 다행인 건 황금 세대 이후에도 실력 있는 선수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제노 데바스트, 아마두 모나나, 제레미 도쿠, 아르투르 베르미렌 등 공수 모두 능력 있는 유망주들이 일찍이 빅리그에 나서거나 국내 리그의 강팀의 주전으로 활약하여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4일 테데스코를 경질하고 프랑스인 루디 가르시아를 새 사령탑에 앉히면서 변화를 꾀하고 있는 벨기에. 가르시아의 최우선 과제는 네덜란드어권 선수들과 조화로운 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팀의 단합을 강화하여 경기장에서의 시너지를 높여야 2026 월드컵에서의 선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